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보충 수업 대체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상업용, 그 다음에 공공용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그 자산 관리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가 나오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는 자산관리 실무자가 자산관리자, 전문적인 자산관리자가 별로 없다. 양성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거의 전문 인력이 없다고 앞서 배웠는데, 이 자산관리 실무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입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잘못 착각을 하죠. 시간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던 건데 투자나 투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투자 투기 개념은 오늘날에 와서는 뭐 여러 개의 부동산, 여러 채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이제 다주택자 아니면 부동산 투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시간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상품 가격 오르고 급여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긴 하는데, 다시 올랐던 그 모든 인플레들이 떨어지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 번 오르면 떨어지는 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자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래 처음 구매했던 가격보다는 항상 올라가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미래 가치를 따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의 현금을 가지고 소비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나, 이런 것을 따져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부동산 자산 관리가 도입이 된 때는 무슨 이유에서 도입을 시켰나? 결국에는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수입 창출, 수입 극대화를 목표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 따른 서비스가 따르겠죠. 수익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창출시키려면은 이 부동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뭐 그렇게 되려면 화장실, 어떤 건물 안에 화장실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시설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시설 관리나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 아니면 변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자산 관리 하는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뭐 요즘처럼 로봇이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뭔가 움직여야 돼. 누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괄 자산 관리자, 자산 관리자, 행정 관리자, 회계 관리자, 기술 책임자, 마케팅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럼 총괄 자산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 운영팀의 총괄 책임자를 뜻하고요.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자금의 성격이라던가 인력에 대한 구조나 운영 방법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자산 관리자들은 부동산 거래나 운영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자산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운영 자산의 장단점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파악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산 관리자가 되겠죠. 최소한의 5년 이상 관리자. 행정 관리자.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산 운영에 대해서 관리할 때 세분화시키는 게 이제 행정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계 관리요. 회계 관리자. 여기는 말 그대로 회계적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런 오류를 좀 적게 하고 최종 현금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회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기술 책임자인데 시설 관리적인 업무 성격이 강한 자리가 기술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설 관리 회사에서 이제 경험이 많거나 기술적인 전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적인 조언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에 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적인 조언과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케팅 매니저를 보겠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 명이 아닌 0.2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인원수로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많지가 않다. 희소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업무상의 그 특성상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이 마케팅 매니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원 구성, 이런 관리자들의 인원 구성을 보면은 여기서 총괄 자산 관리자, 프로퍼티 매니저는 규모 평당 10,000, 20,000, 30,000, 40,000 평당 한 명씩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 관리자, 행정관리자도 한 명, 평당 한 명씩 필요하고요. 회계관리자도 10,000평당 0.5인데 2만 한 명, 3만 한 명, 4만 한 명. 그리고 기술 책임자 10,000평은 0, 그다음에 2만 평 0.5, 3만 0.5, 4만부터 한 명이 필요하고요. 마케팅 매니저도 2만 3만까지 0.2에서 0.5고 4만 평은 한 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인원 구성 중에 어떤 부동산에 속하냐, 투자용 부동산이냐, 사업용 부동산이냐, 공익용 부동산이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투자용 부동산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 구조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일 부동산에 최소 인력 1명, 한 명 정도 배치하면 뭐 모든 일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지역성과 유사성이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요런 업무 시설 규모별로 자산 관리 인원을 파견 아니면 근무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요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옥용 부동산은 이게 부동산의 어떤 사용 목적이 본인이나 아니면 회사, 기업일 때 이제 사옥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는 투자용 부동산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죠. 직접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맞는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고요. 백화점 건물을 보유하거나 유통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곳에서 고객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용 부동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공익용 부동산은 공익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수입이 주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수입의 목적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익성,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에 관해서 여기 만약에 그 공공용 건물, 병원이라던가 이러면 의사와 환자와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인 연금공단이나 뭐 공제 같은 데서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면은 전문적인 시각의 운영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익용 부동산, 사옥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으로 나눠봤을 때 이 업무 규모별로 자산관리 요원을 파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인력 양성이 지금 많이 시급하다.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부동산을 전공한 인력이 있다 해도 자산관리 쪽에 경험을 한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죠. 자산관리 쪽으로 경험한 인력이 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단국대학교라는 데가 부동산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배출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은 생겨나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자산관리 전문 교육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때 AMC, PMC, FMC의 인력이 서로 교차한다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거죠. AM 하다가 PM 쪽으로 가고, PM 하다 FM으로, 아니면 FM 하다 PM으로 가고, PM 하다 AM으로 가는, 그게 더 맞겠죠, 순서가.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결국 이런 현상이라는 건 수급 불균형의 어떤 인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교육을 받는데 교육의 어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업무 영역이 이제 예전처럼 딱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지가 않고 점점 자산 그 자체로 확대가 되는 현상이다. 사회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한 자산 관리가 대부분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관리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 그 투자자들의 그 기호에 맞게 수익성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거 다양해지고 있고, 자산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산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오피스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자산뿐만 아니라 자산 그 자체 굉장히 폭넓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현금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들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상가나 물류단지나 주거용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은 조금 수익 구조에서 위험 수위가 높다. 그래서 투자를 아주 그냥 잘해야 되는데 이게 등급이 위험수위가 높은 등급이다 하고 이제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도 생각을 했던 거고, 주거용보다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직도 현재까지도. 물론 기업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주택이 부족하니까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호텔 쓰기는 하는데, 이게 365일 계속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지 못하는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 관리자와의 관계, 투자자와 관리자의 관계인데, 이 투자자와 관리자의 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도 되는 거죠. 위탁을 하고 수탁자는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권한과 위임을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충분한 동의 없이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자산 관리에 관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정확한 권한과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후에 뭐 결제를 받거나 사전에 결제를 받거나 하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위탁과 수탁을 해야 되겠죠. 신의관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을 신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있고 믿는 관계여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은 자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주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위탁자는 믿고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내주게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가게 하려면 그 수탁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정확해서 위탁자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수탁 받는 업체, 수탁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위탁자에게 수탁을 맡기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 업체에서는 자산 관리자하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자산 관리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업계 동향을 파악을 해보고요. 제안 요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자산 관리자 접촉할 때 이 업계에는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는 빌딩 경영협회, 그다음에 FM학회 이런 것들에서 자산 관리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빌딩 오프닝 축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임대 마케팅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럴 때 이제 자산 관리 회사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들을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투자자들이 아는 그 자산 관리 회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람 관계에서 인맥을 쌓아가지고 이 업계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업계 동향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업계 동향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자산 관리 아니면 자산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 요청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제한 요청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은 용역의 대상, 업체 선정 방법, 입찰 가격, 제안서 작성 내용,
자산 관리 비용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의 대상이라는 게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주소, 대상물, 물건, 대상물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면적이 얼마냐, 용역 내용을 보면 이제 유지 보수 관리, 시설 관리, 건축 전기, 기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안 청소, 주차 관리, 에너지 관리, 운영 예산 관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이게 제한 요청서가 첫 번째 용역의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업체 선정 방법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요. 기존 투자자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선정 방법에 그 투자자의 성격에 맞춰서 선정 방법을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규정, 그 다음에 기존의 투자자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해서 선정 방법을 제시해준다. 세 번째는 입찰 가격이죠. 입찰 가격. 입찰 가격이 있는데 여기는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안서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자산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럴 때도 입찰 자격이죠.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럴 때는 아예 입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 입찰 가격이 아니고 입찰 자격이 되겠습니다. 입찰 자격. 또 제안서 작성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제안서에 작성된 어떤 것을 요구한다, 증빙을 요구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보완이 된 후에도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이럴 때는 입찰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입찰 자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제안서 작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죠. 입찰 자격과 제안서 작성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고, 자산 관리 비용을 보면은 이거는 자산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냐. 그 투자된 부동산에 상주하는 인구죠.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 수수료 같은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정으로 들어가는 고정비, 평당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 비용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을 위탁했던 사람들은 가장 이 부분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사가 투자자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안 요청서를 일정 기간 내 제출하려면 이런 1번부터 5가지 항목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봤고요. 여러분들하고 봤고, 3번은 위탁관리 제안서. 위탁관리 제안서는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정한 형식이 없고요. 그 위탁 받은 회사의 어떤 회사 고유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방법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안서는 부동산에 대한 운영 예산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좋은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투자자가 하겠다 하고 요청받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반대로.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요약. 그래서 제안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전체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 소개.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이력, 내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사족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위탁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소개도 해볼 수가 있고요. 대상 부동산 소개. 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스터디가 필요하다. 반드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이 위탁 관리 제안서를 제출하는 회사 측에서도 철저하게 스터디를 해서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 갖춰지려면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을 보겠습니다. 운영 전략과 운영 구조, 인수인계 계획, 업무 분장, 자산관리 실적, 운영 조직, 자산관리비를 항목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에 포함을 시키는데, 운영 전략 같은 거를 보시면은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임차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장단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는 제안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영 구조. 만약에 일반적인 부동산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있으면,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이 일 경우에는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직접 운영 인력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전문 조직 회사에다가 맡긴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건지를 제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수인계 계획. 신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든 개발하고는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부동산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정화시키느냐, 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공사로부터 어떤 개발이 된다면은 시공사로부터 어떤 업무 흐름을 거쳐서 어느 시점부터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완료를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안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줘야 된다. 네 번째, 업무 분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속한 회사 간의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히 해야 된다. 파트너십이냐 직접 관리냐, 이런, 특히 파트너십으로 간다면은 타조직의 업무를 분명히 하고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범위하고 권한, 이런 것들을 명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산관리 실적을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제시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자산 관리에 대한 실적, 어떤 프로젝트로 실적을 좋게 했는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게,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실적을 낼 건지 자산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단계가 되겠죠. 운영 조직을 볼게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운영 조직 구성과 부동산에 대해서 적합한 조직을 구성했는지를 제안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운영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조직만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해서 이 자원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를 잘 부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잘 부각이 된다면, 실제로 또 운영이 잘 된다면 위탁자가 원하는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죠. 7번째, 자산 관리비. 여기가 이제 재산 위탁을 하신 제안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자산 관리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자산 관리 수수료, 인건비, 뭐 간접비, 그리고 회사 성격이나 동향 등을 잘 살펴서 이런 비용들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제안을 해내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자산 관리비를 산출해내고 이걸 제안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 경쟁이 너무 심화될 수도 있고요. 결국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너무 고객 위주로 비용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고, 회사 위주로 또 설정한다, 이건 또 고객이 원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또 자산 관리비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에 있어서는 7가지 사항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에 있어서 위탁관리 계약서라는 게 나오죠. 위탁관리 계약서. 그러면은 위탁관리 계약서는 서로 투자자하고 자산관리자 간에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제 작성하는 계약서가 되겠죠.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면 수탁을 한다, 뭐 이래서 서로 만약에 이런 일의 진행 과정 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기본 항목 체크를 해야 되고, 이해를 요하는 부분도 설명해주고,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거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설명, 임대차 수수료 규정, 업무 관리 시방서를 첨부해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 서두를 한번 볼게요. 계약서 서두. 계약서 서두에는 부동산 소유주와 등기상의 명의가 이제 다를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 하는 건 다르다. 그럼 3자가 보았을 때도 쉽게 계약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소유주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다르다 이러면은 계약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요. 소유주 명칭, 위탁관리 계약서가 누구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업무 범위 및 권임 위한. 이것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법적 기술 자격 선임. 전기나 소방이나 냉동기나 보일러나 승강기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법적 기술자들을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사 1명, 관리원 2명, 전기는 이렇게 두어야 되고, 소방은 소방설비 기사 아니면 소방설비 안전기사 1명을 두어야 되고요. 냉동기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 1명을 두어야 됩니다. 보일러는 100톤 이하의 경우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1명을 두어야 되고요. 승강기는 승강기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관리자가 되겠고요. 도시가스는 월 사용량이 4,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서주한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관리 업무의 위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 업무의 위탁. 건물에 관련된 어떤 관리 업무를 이 자산 관리자,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자. 수탁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협력업체에게 일부 위탁을 하는 거죠. 관리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이미 얘기했고, 공사성 업무의 승인. 공사를 한다. 내 부동산이 아니죠. 누가 내 부동산이 아닙니까? 수탁자는 내 부동산이 아니에요. 위탁자가 위탁자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공사를 할 때는 투자자, 위탁자의 승인 없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특히 대수송 공사는 투자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대수송 공사는 그 건물의 가치분에 다 포함이 되는 자본적 지출인 경우가 많고, 또 그 공사 자체도 함부로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산이 우리의 자산은 아니죠. 위탁 관리하는 곳이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한번 여기서 실무 팁을 한번 볼까요? 매입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입 매각을 한다. 매도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물 가격이나 아니면 매입하려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실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구매를 했을 때는 제시한 금액을 다 주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거 실사를 해서 좀 하자가 있거나 공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러면은 매입자와 매수자가 서로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매도 매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실무
매입 매각 협상의 팁이 되겠다. 이걸 모르는 사람 그냥 뭐 부동산이 싼 금액이 아닌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자가 많고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손해보다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률팀이나 실사팀을 꾸려가지고 담당하게끔 하면 더 좋겠죠. 본인이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게 실무 매각 팁이 되겠죠. 비용의 부담을 한번 볼게요. 이게 비용이라는 게 월 관리비 쪽으로 나오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유류, 가스비, 세금, 제세공과금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관리 수행을 위해서 자산 관리자가 드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일체 비용하고 수선비, 정기점검, 보수비, 그다음 위탁자가 외주를 승인해서 자산관리자가 어떤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공사 시행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 개선 공사비하고 보수비, 자재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의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 수도 강열비, 관리 업무상 기술적인 문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다음에 외주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서 자산 관리자가 위탁자와 합의를 해서 외주를 시행한 모든 비용,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기타 업무, 임대 대행 업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 비용들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이 있는데 이건 7, 8, 9번이 아니고요. 그냥 가로 7번인데 가로 7번. 아무튼 보험에 가입. 자산 관리자가 필요한 보험 관리를 보험 가입을 요청을 하면은 투자자는 가입을 하게끔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계약의 해지. 자산 관리자나 위탁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계약서, 이럴 때 필요한 게 계약서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고지 기간 이전에 상대방에게 해약 의사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손해배상 볼게요.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 자산에 손실을 주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좀 훼손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으로 인한 도난, 문제가 발생하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